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많은데 앞타민 C는 비슷한 부작용이 있거나 하진 않을까요? 이게 제가 그 비타민 C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비타민 C가 과다하게 먹을 경우에 일부 사람에게서는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특정 조건에서의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복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떤 경우냐 하면 비타민 C를 하루에 2 내지 4g, 우리가 보통 메가도즈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루에 2g 이상을 먹는 걸 메가도즈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고용량으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 이 옥살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타민 C의 최종 산물인데요. 분해가 되는 최종 산물인데 이게 높아져 가지고 요로결석. 그래서 이게 칼슘하고 만나게 되면 특히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전적으로 결석 체질이 있거나 그다음에 수분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용량으로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는 결석이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앞타민 C는 비타민 C를 앞타머가 감싸고 보호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산화가 더디게 일어나고 위장관에서 급격히 분해되거나 배출되는 비율을 줄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혈중 농도가 짧은 시간에 급격히 튀는 현상이 줄어들고 불필요하게 소변으로 배출되는 비율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 옥살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일반 비타민 C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앞타민 C가 실제로 결석 위험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대규모 임상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결석 생성과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비타민 C보다도 앞타민 C는 더 안전하다. 그리고 결석 체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든 그 비타민 C를 과용하는 것보다는 앞타민 C가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비타민 C를 먹을 때 속 쓰리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산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타민 C를 과량으로 먹을 때 이게 이제 설사와 같은 위장관에서의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누적이 되는 만성염증이나 면역기능 어떤 항진이나 항산화처럼 단 한 번의 효과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작용이 어떤 중요하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타민 C보다는 앞타민 C가 더 논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가벼운 감기 예방이나 단순한 식단 보충이나 단기간 복용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일반 비타민 C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양제하고 같이 섭취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 좋으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그네슘하고 철분하고 아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철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가 철분의 흡수를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철분 결핍이 있는 사람한테는 비타민 C와 철분은 좋은 조합인데, 일부 철분 과다증이나 혈색소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이 철분을 흡수하는 걸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와 철분을 같이 드시는 거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이 근육과 그다음에 우리 신경세포를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하고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비타민 C 그리고 앞타민 C와 함께 복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연 같은 경우는 이게 남성의 생식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고용량으로 먹을 때에는 위장에 자극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앞타민 C하고 같이 그 아연을 먹게 될 경우에 위장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형태든 그 비타민 C든 앞타민 C든 과용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자신의 체질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절반 이상이 종합 영양제나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양제나 보조제 중에서 간에 좀 부담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그 한국 성인분들의 절반 이상이 종합 비타민이나 각종 건강식품을 하나 이상 복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먹어도 간은 괜찮을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시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하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근데 특정 영양소를 과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하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음식과 약, 영양제처럼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종류와 양이 많아질수록 더 바빠지고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몸에 좋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 영양제를 겹쳐서 장기간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분 보충제가 있어요. 이 철분은 부족할 때는 꼭 필요하지만 필요하지 않은데도 계속 복용하면 이게 간에 축적이 됩니다. 특히 이게 폐경 이후의 여성이나 빈혈 그리고 진단 없이 습관적으로 철분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철분 과다가 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가지고 장기적으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 검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영양소 자체가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비타민 A거든요. 특히 이 동물성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 A는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고 바로 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간의 효소가 상승되게 되고 피로, 심한 경우는 간 손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종합 비타민에다가 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눈 영양제고 피부 영양제거든요. 이걸 함께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타민 A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요새 이제 많이 그 문제가 되는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물질 중에 하나 바로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니아신, 그러니까 비타민 B3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B3, 니아신은요, 간독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종합 비타민의 용량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고함량의 비타민 B군을 장기간 복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표준 용량 종합 비타민은 건강한 성인에게 간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지만 종합 비타민의 고함량 단일 영양제를 여러 개 더해서 복용을 하시거나 또 이제 남성분들 술 자주 드시잖아요. 술을 자주 드시면서 동시에 복용하거나 그 다음에 이미 내가 간 질환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양제를 먹게 되는 경우에는 간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돼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하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비타민C나 영양제 많이 먹어봤자 어차피 다 빠져나간다. 이런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틀렸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 비타민C가 고용량으로 먹게 되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비타민C는 저축 통장이 아닙니다. 그날 필요한 생활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필요 없을 때 과하게 넣는다고 해서 몸에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와 관련한 이런 비타민C 중심의 영양제의 핵심은 쓸모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지금 과연 나한테 필요하냐?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비타민C 같은 영양제를 많이 먹어봐야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돈 낭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양이 넘어가게 되면 일부가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곧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버려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는 몸에서 면역세포 활동을 돕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콜라겐 합성과 염증 조절과 같은 역할을 먼저 수행하고 난 뒤에 남는 부분이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출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계속 커지냐 하면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의 흡수 시스템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실링 포인트, 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정 용량까지는 흡수와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만 그 이상부터는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 배출 비율이라고 하는 게 흡수율이 떨어진 건 없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 용량까지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이유는 효율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영양제가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이미 식단을 통해서 이분이 충분히 섭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 필요 없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격이,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며칠만 먹고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복용하는 시점, 그리고 복용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으로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듣고 고용량으로 먹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과로가 지속된 상황이나 감염과 염증 또는 스스로의 회복기, 그리고 노화로 항산화 능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식사만으로는 충분히 채우기 어려운 상태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몸의 요구량 자체는 올라가는데 이게 채우기가 식사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적절하게 보충제 형태로 비타민C를 실제로 보충을 하는 것이 기능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쓸모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서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